거기 빌리죠?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문 열어봐요. 할 말 있어요. 겨울 앞두고 보일러 고장으로 부른 기사가 실은 가짜였다. 29세 은지는 자꾸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만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급기야 밤 골목에서까지 그는 따라온다. 친구 집으로 피신해도 쪽지가 날아들고 직장 화장실 거울엔 협박 메모가 붙는다. 경찰 신고,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다. 1년 전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을 만나고 은지는 결심하게 되는데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11월 하순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오고 있었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반지하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냉기가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 보일러를 확인했는데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두꺼운 외투를 껴입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2년째,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이 이럴 땐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친절하게 지금 바로 기사님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3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저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차라도 마시며 몸을 녹여야 했거든요. 정확히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보일러 점검 나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안내하며 보일러실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공구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네, 혼자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작업 소리를 들었어요. 가끔 렌치 소리,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보일러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임시 조치만 하고 내일 부품 가져와서 제대로 수리해 드릴게요.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응급 처치해뒀으니까 오늘은 돌아갈 거예요. 내일 오후에 다시 올게요. 그는 다시 보일러실로 들어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분쯤 더 지나자 정말로 보일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추울 뻔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죠. 그는 손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는데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내일 오후 3시쯤 올게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도착하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보일러 전문업체 이름과 서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제 번호를 알려드렸고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이 많아서 피곤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힘이 되네요.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작은 원룸, 책상 위 노트북, 벽에 걸린 달력 같은 것들을요. 당시엔 그냥 무심한 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책장이 꽉 차 있네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다 마셨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편히 쉬세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다시 따뜻해진 방에서 안도했습니다. 친절한 기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어요. 어제 그 기사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보일러 고친 서민재입니다. 지금 출발했는데 3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3시에 온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출발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카페에서 오후 근무 중이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요. 3시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일정을 잘못 봤나 봐요. 그럼 몇 시쯤 괜찮으세요? 저는 시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오늘 근무는 4시에 끝나고 집까지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4시 30분쯤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카페는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테이블을 닦으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너무 일찍 출발한 것도 이상했고 제 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실수였겠지. 바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시에 퇴근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죠. 4시 2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어제 마신 차 잔이 그대로 있었고 책상 위가 좀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정리를 마치고 보니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린 건 4시 40분이었어요. 10분 늦은 거죠. 문을 여니 민재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부품 가져오느라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는 어제보다 더 큰 공구 가방과 부품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보일러실로 향하며 말했어요. 카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서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랬나? 어제 말했나?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서울 생활하시는 거죠? 가족은 어디 계세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40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배관 상태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욕실 쪽 점검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는 욕실로 들어가 천장을 살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어제도 차를 드렸으니까 오늘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았거든요. 10분쯤 지나자 그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배관도 괜찮네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세요. 저는 준비해둔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고맙다며 받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려다가 말고 물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롭죠.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알아요. 외로움이 뭔지 잘 알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에게 동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의 공감 같은 거요. 힘들 때 연락하세요. 제가 이 동네 자주 오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세요? 저 이 동네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저는 자주 가는 김밥집과 중국집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휴대폰에 메모하며 말했어요. 나중에 같이 가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동네 아는 사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요. 그는 공구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다시 따뜻해진 방에 앉았습니다. 보일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친절한 기사님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분명히 말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 혜진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보일러 기사님이 다녀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카페 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했나?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냐? 분명히 어제 얘기했을 거야. 그런가? 내가 착각했나 봐. 저는 혜진의 말에 안심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일러는 잘 작동했고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민재 씨와의 일은 거의 잊고 지냈죠.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우유, 계란, 라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슈퍼 입구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 씨였어요. 은지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아니요. 이 근처 건물 보일러 점검하러 왔다가 저도 장 좀 보려고요. 그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오시는 일이 많으세요? 요즘 이쪽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가 제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사셨네요.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미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집 가시는 길이잖아요.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죠. 저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와 함께 걷게 됐습니다. 슈퍼에서 제 집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추워졌죠.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밤에 조심하세요. 이 동네 가로등이 좀 어두워서요.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걸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둘러 장바구니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 조심히. 저는 빠르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아떨어진 만남이었거든요. 사흘 후 출근하는 아침이었습니다. 8시 30분에 버스를 타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또 민재 씨였어요. 은지 씨, 출근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왜? 저도 이 버스 타요. 이쪽으로 일 나가거든요.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차 안은 만석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겨우 앉았고 그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페 몇 시에 여세요? 9시요. 일찍 출근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같은 버스를 탄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분 후 제가 내릴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내렸어요. 그는 내리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제 스케줄을 맞춘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테이크아웃 커피였습니다. 컵홀더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민재.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친절하고 싶었어요.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손도 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로 번져갈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흘 후였습니다. 저는 카페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가로등이 성긴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까지 10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제 걸음에 맞춰 걷는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민재 씨가 10m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왜 저를 따라오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우연이에요. 친구 만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 골목에서 우연일 리 없잖아요. 왜 자꾸 제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민재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해예요. 정말 우연이라니까요. 제가 왜 일부러 따라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 앞에서 너무 많은 우연이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민재 씨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숨이 차도 계속 뛰었습니다. 집 현관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잠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그날 밤 11시 30분부터 민재 씨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오해 풀고 싶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피하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상대를 쫓아다니는 건가요? 저는 민재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번호로 또 전화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씨, 왜 제 번호를 차단하세요? 그냥 얘기 좀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문 쪽을 쳐다보며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며칠 전에 보일러 고치러 온 서민재라는 기사님 있잖아요. 그분 다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관리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민재요? 저희 협력사에 그런 이름의 기사는 없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며칠 전에 오셨는데요. 명함도 받았어요. 혹시 명함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보일러 회사 이름은 맞았지만 이름 부분을 자세히 보니 인쇄가 아니라 손으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진짜 명함에 가짜 이름을 적어 넣은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제 밤까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신원 조회 좀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아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 씨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 2년 전에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네요. 같은 수법이에요. 보일러 기사나 택배 기사 행세하며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진짜 기사님은요? 아마 진짜 기사를 만나서 돈을 주고 대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경찰관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문자 기록, CCTV 영상, 모든 걸 보관하라고요. 며칠 안에 접근금지 명령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법원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가 멈출까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서성이며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혹시 또 연락이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밤 1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쳐다봤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뭔가 밀려 들어왔어요. 하얀 종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그냥 좋아한 것뿐인데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있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붙잡고 문 쪽만 쳐다봤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거기 있을 것 같았죠.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갔어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망간 것 같네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관리실과 함께 CCTV를 확인했어요. 11시 50분쯤 민재 씨가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는 아마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죠. 내일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문단속 잘하시고 혹시 또 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경찰이 가고 나서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이중 잠금도 하고 현관 앞에 의자까지 받쳐놨어요. 하지만 잠은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재 씨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우 2시간 잤습니다. 카페에 출근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잘못 듣고 컵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해.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 모서리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어디 가도 보여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사장님과 동료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트잇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떼어내며 CCTV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누가 언제 붙였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보일러 기사, 스토킹, 경찰 신고까지. 은지야, 당장 집에 가. 오늘은 쉬어.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일하기 힘들면 말해.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왔어요. 이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 일상 모든 곳에 침투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혜진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당장 오라고 했죠. 집에 도착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혜진 집은 좁았거든요. 짐을 싸다가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새 집을 찾아야 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죠. 2층, 3층, 4층. 관리가 잘 되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2층 원룸인데 선룸도 있었습니다. 내일 보러 가기로 중개사와 약속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새 집 괜찮던가요? 선룸 있는 2층 집.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집을 보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앱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도 그가 알 텐데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민재 씨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진의 아파트는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20층 높은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을 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여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혜진은 제 짐을 받아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 저녁은 내가 시킬게. 그날 밤 저는 혜진과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거 심각한 거 맞지? 경찰이 뭐래? 접근 금지 명령 나온대. 며칠 안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 사람 전과자잖아. 모르겠어. 겁나. 진짜 겁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이 저를 껴안아줬어요. 여기선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이틀 후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또 쪽지가 있었어요. 친구 집 좋네요. 15층 전망 괜찮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이 뛰어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야. 당장 경찰 불러.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빠르면 오늘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때까지요? 그 사람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접수됐고요.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너무 느렸어요. 민재 씨는 지금 당장 제 곁에 있는데요. 경찰서를 나와 저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까지 위험해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지금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 그날 오후 혜진이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카페에서 김서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은지 씨 상황 들었어요. 이런 사건 많이 봤습니다. 서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말했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자, 쪽지, CCTV 기록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서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벌이 약해요. 징역 3년 이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요.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면 추가 처벌 가능하고 전자발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다른 피해자분도 있어요. 같은 가해자한테 당한 분이요. 함께 싸우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요? 네. 1년 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 입은 분이에요.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슬펐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내일 만날 수 있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은지 씨, 이거 기억하세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연 변호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대한 걸까? 차를 준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잘못은 민재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법이 느리면 제가 싸우겠다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과 함께 갔어요.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아예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였지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앉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은지입니다. 서연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도 1년 전에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오늘 서로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수아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에어컨 수리 기사인 줄 알았어요. 여름이었거든요.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죠. 저와 똑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났어요. 마트에서, 헬스장에서, 회사 앞에서, 나중엔 제 차에 GPS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명령서 나온 다음 날부터 또 쪽지 남기고 전화하고 경찰한테 신고해도 증거 부족이래요. CCTV에 안 찍히게 조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했어요. 4번이나. 하지만 매번 찾아냈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수아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잠잠해요.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또 미행당한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서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아 씨 사건 때 처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집행유예로 끝났거든요. 이번엔 달라야 해요. 두 분이 함께 고소하면 상습성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수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수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이대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제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은지 씨가 당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잘못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수아 씨의 문자 기록, 쪽지 사진, 제 기록까지. 서연 변호사는 꼼꼼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형사 고소 강화하고 언론 공개도 고려해 볼까요? 언론이요? 네.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기자회견 여는 거예요. 스토킹 처벌 강화 필요하다고 목소리 내는 거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게요. 1년 전에 숨어만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싸우고 싶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할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수아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은지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집요해요. 특히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면 더 위험해져요. 알겠어요. 수아 씨도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서민재는 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했어요.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혜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다. 법원 명령 어기면 바로 잡혀가는 거잖아. 하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말처럼 민재 씨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법원 명령 따를게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나를 의식하며 살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에게 보여주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새 친구 생겼네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혜진이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문 밑으로 또 쪽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이 사네요. 재미있겠어요. 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민재 씨는 사라진 후였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혜진이 떨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나도 무서워. 부모님한테 가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그 나쁜 놈이 문제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숨어만 있으면 민재 씨는 계속 저를 괴롭힐 거예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서연 변호사와 수아 씨, 그리고 경찰과 함께요. 이틀 후, 저는 서연 변호사, 수아 씨, 그리고 담당 형사님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민재 씨를 직접 만나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현장을 잡기로 한 거예요. 제가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민재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경찰이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 풀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언제 어디서요? 형사님이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역 앞 카페에서요. 알겠어요. 꼭 갈게요. 기다렸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 5시 3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아 씨와 혜진은 카페 안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경찰관 2명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서연 변호사는 제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펼쳐놨습니다. 6시 정각 민재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마치 데이트하러 온 것처럼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 씨,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잖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요? 민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제 마음을요. 아니에요. 절대 모를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그냥 당신을 좋아했어요. 친절하게 대해줬잖아요. 차도 주고 웃어주고. 그게 신호인 줄 알았어요. 그건 그냥 예의였어요. 제 동의 없이 따라다니고 감시한 건 범죄예요. 범죄요? 민재 씨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범죄예요? 지켜주려는 게 범죄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폭력이에요. 그 순간 민재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찰 부른 거죠? 또 저를 속인 거예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민재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민재 씨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좋아했을 뿐이에요. 경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는 끌려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수아 씨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수아 씨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두렵고 안도되고 화나고 슬펐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개월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전자발찌 부착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요.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저는 새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오피스텔 3층이었어요. 새 카페에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남자 손님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혜진, 서연 변호사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우리는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싸웠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저는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함과 친절함이 때론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순 없었어요. 저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온기였습니다.